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2022년도 맞아서 첫 번째 그 미니 만드는 평화 원래 포럼 인데요. 그 오늘은 그 고양시 인권 증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 경기 장애인 인권 포럼 대표셨던 그 안민선 선생님 모시고 고양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과 정치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미니 만드는 평화 원래 포럼은 지금 지난해 6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줌으로 이렇게 그 원래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고향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이제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그 시민들의 그 지혜와 힘을 모아서 공동의 역할들을 또 도모해 가기 위한 포럼으로 좀 이렇게 실천적인 토론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 발표를 해주실 그 안미선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고향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본인의 그 오늘의 주제를 정한 이유는 그 본인의 삶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그 관심을 갖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잊고 있는 그 분들의 삶들을 잘 이렇게 고향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그런 그 더불어 살아가는 고향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오늘은 그 장애인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미선 선생님 모시고 고향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과 정치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안미선 선생님 그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훈희 총장님께서 너무 소개를 과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뭐 거기서 팩트가 아닌 것과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고향 지역에 사는 사실 장애인 사람들을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향 지역의 장애인 삶과 정치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말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 원고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력있고 흥미로운데 또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참 많죠. 근데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어떤 사람한테는 불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서 제가 장애를 갖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자문자답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게 됐는가라는 물음을 하게 됐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전문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학과장님께서 행정조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네,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교수님이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조교를 하냐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몇 달 후에 다시 그 학과장님이 제안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똑같은 교수님이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는 처음과 다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행정조교라고 하는 것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또 교수님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일인데 충분히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은 장애인은 조교를 돕는 조교 임무를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원에서 장애인 단체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너가 심볼을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광고홍보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볼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심볼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었고 네,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서 제가 장애인 운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권운동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그 장애인 운동을 수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가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면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 됐죠. 전인데 장애인의 이동권이 되게 열악했어요. 버스를 탈 수가 없었고 교통버스가 거의 없었고요. 특별교통수단도 승합차에다가 경사로만 설치해야 할 정도여서 타면 그 안전고리가 전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장차가 운행이 됐던 실정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는 운동을 저희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맹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에서는 또 그때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투쟁이 있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기도청을 78일간 노숙 점거를 했었고 또 삭발투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동지가 전정수 열사인데 이분이 이제 과로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1일간의 단식 농성 이런 게 이어지게 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로서 경기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을 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고양시에는 언제 이사가 왔는가? 제가 고양시에는 2008년도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2006년도 말부터 장애인 운동에 참여하는 제 모습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의 현장에서 늘 너무 과격했고 그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자리에서 저는 바라만 봐야 됐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지들처럼 정경들의 방패를 붙잡고 큰 소리로 대거리를 하거나 쇠사슬에 목을 두르고 도로에 나가서 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비겁자 같아서 힘들었고요. 너무 무섭고 과격했던 투쟁 방식이라 매번 그런 방식으로 전면에 나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장애인판으로 이끌었던 그 친구가 한국장애인권포럼에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일을 하게 되면서 이게 나의 성향에 맞는 운동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만들어진 정책을 수혜자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고 또 저에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비겁자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당당해졌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나 시설에 갇혀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명의 그 동지들과 인령학과에 준비를 해서 고양시에 터를 잡고 장애인 인권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시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러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가고 또 소개받은 시의원을 찾아가서 지역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시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3명 모두 장애인 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계속하면서 적은 활동비로 사무실 유지 비용을 마련하면서 활동에 나갔습니다. 그때 고양시는 수원보다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했지만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안 하고요. 많은 역이 그랬습니다. 저상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서 하기가 불편했고요. 그런 이유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고양시 의원을 찾아가서 제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8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가 탄 채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과 같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저상버스 노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현재까지도 다수의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곤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가 아닌 곳에 사는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운 게 현재의 형편입니다. 마을버스가 저상버스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마을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마을버스 노선은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 대중교통인데 다수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2006년에도 그랬지만 2022년도에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장애를 갖게 되었는가? 제가 20대 초에 갑자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신마비가 와서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고양시에는 많은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홀투 일산 복지타운이나 일산 요양원, 그 다음에 애덕이지, 박애원 등이 있는데요.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을 뵙고 오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자립생활센터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오는 날에는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지역에서 타시설 지원을 하는 지원책들이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나오십시오라고 선뜻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고 활동가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고양시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홀트에서 60년 가까이 사셨던 부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셨다가 거기서 결혼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정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은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사소한 것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사소한 것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소한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분들이 이제 잘 적응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센터가 난 참 잘해줘. 이 센터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라고 찾아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드릴 만큼 잘 적응하셨던 분이 그때의 모습이 저한테 가장 보람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고양시 600주년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비전 선포식 하는 때 참여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도 고양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미래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하게 참 우리나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뭔가를 눈에 띄는 걸 참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걸음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된 곳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비겁자 위치에서 참여를 했고 때로는 대표라는 위치에서 참여했지만 저는 장애인 대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을 살찌우는 걸음 같은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걸음이 되고자 했던 바람은 제 자신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의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고 두려움이 많은 제 성격도 변하지 않지만 천천히 꾸준히 부딪히다 보면 깜깜한 벽에서도 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도 두렵지만 전동휠을 타고 밖으로 나섭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벽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벽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리벽을 마주치면서 깨부수기 위해서 나섭니다. 고향 정치의 변화의 필요성은 지방자치 30년에 작년에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88.3%가 지방자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82.3%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로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라고 이게 1순위를 뽑았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지방의원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지방단체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자체 의원들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살펴봐야 할 분야가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성을 가진 역량 있는 장애인 의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한 경향이 많았고 그 결과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마저 차단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이동권 투쟁을 하거나 건물의 편의시설 미설지에 항의하는 모습도 장애인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없어서 제도권 내에서 정책을 제시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했었다면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었고 장애인이 시민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장애인 의원이 5대에는 2명, 6대에는 1명, 7대에는 2명, 현재 8대에는 1명도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생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의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체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환경의 변화를. 그만큼 정치 활동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정치 참여의 활동 무대인 각 정당들의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특히 소수자의 정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당들의 제도 마련은 시급합니다. 지역 각층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서 지역의 진정한 일꾼,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농민,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보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말씀 들으시면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같이 안미선 선생님 말씀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그 볼륨 스피커를 켜시고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들리세요? 네. 네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안미 선생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떤 시민 활동으로서 장애인 운동을 그간에 이제 해 오셨고 지금 이제 대표직은 안 하시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뭔가 뭐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제 정치 참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서 어찌 보면 이제 출사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비례대표로 장애인 제가 뭐 그 성함을 좀 뭐 거명한다면 김광수 선생님이 아마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순번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할지 특히 이제 정치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장애인을 대표해서 또는 권익을 위해서 이제 정치 참여를 하실 텐데 현재 장애인들 또 그 단체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어떤 대표성을 우리 안민 선생님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전에 아까 연재원 선생님도 이렇게 질문 또는 이렇게 말씀 나눠 주시려고 하셨었는데요. 연재원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같이 모아서 우리 안미선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재원 선생님. 네, 아까 발표하실 때 지금이 8대인가요? 하여튼 8대에는 장애인 의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2명, 1명 있다가 이번에 없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뭔가 장애인 운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장애인을 어떤 정치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뭐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분을 선출해서 그분이 어떻게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안미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바다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민주당의 김광수 선생님께서 지난번 비례로 한 4번을 받으셨나 그러셔가지고 이제 당선이 안 되셨던 부분이라고 저도 전해드렸고요. 다른 정치에 관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교류는 사실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 단체들, 부모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 연합회 단체, 다니면서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장애인 단체 하면 같은 단체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인 결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와서 그쪽 장애인 연합회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이제 유형별 장애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단체들은 운동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과 그 2010년도에 이게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제 같이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을 때 저희를 되게 배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저희는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서로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은 되게 과격한 운동단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 연합회 쪽의 장애인 단체들과 저희 단체는 이제 교류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단체장을 제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서 좀 찾아뵙고 그쪽에 그 연합회 회장님 좀 뵙고 얘기를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전에나 설 후에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쉽게 찾아가서 못 뵀던 이유가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장애인 단체로서는 너무 불분명하게 많은 거예요. 정말 저기는 그러니까 공무원 행정부에서도 보는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볼 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10원, 뭐 1원 이게 틀려도 어마어마하게 막 와가지고 철저하게 그 보는 반면 그쪽에서 예산 쓰는 거는 뭐 결과 보고서 없어도 되고 뭐 너무 너무 그 잣대가 달라서 저는 그게 정치에 대한 관심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가서도 얘기도 듣고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분들에도 김강수 선생님이 지장협의 부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는 우리의 대표는 너가 아니라 김강수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어쨌든 가서 찾아뵙고 인사는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와 제가 생각하는 대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찾아가서 네 인사는 드리고 어쨌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네, 하려고 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대 장애인 의원이 없는 것은 그거는 지금까지 그 5대, 6대, 7대에도 다 장애인 의원이 있었는데 비례의원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례를 받은 의원은 5대 때인가요? 그 장애인 그 예전에 다른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네 5대 때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를 받았는데 비례 1번을 그거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원이 되셨던 분은 지역구로 나오셔서 네, 되신 거고요. 물론 뭐 장애인 가점을 받아서 공천을 할 때 경선에서 좀 우위를 다룰 수는 있는데 공천 전에 그 비례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원은 그때 그 지금 이제 국힘당 그쪽에 의원이 딱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비례는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현재 그렇다 보니까 8대에서는 아예 이제 장애인 의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동권에서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활동했던
경기장애 인권 포럼에서 그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설립 목적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광의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영향이 된다고 하면 뭐 그 의원이든 직접적으로 나갔을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를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네. 나머지 우리 중앙 조직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끊임없이 정치 쪽으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그 질문이나 좀 이렇게 덧붙여서 또 좀 말씀 나누실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장하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보면은 보통 이렇게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은 50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뭐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럼 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이런 분들은 뭐 몇 프로 이상 장애인을 뭐 해야 한다는 뭐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건 당규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 당규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그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게 사실 비례대표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거기 비례대표제에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많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장애인들은 좀 밀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몇 프로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 좀 말씀 준비하시면서요. 그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그 고향 지역의 그 장애 문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배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좀 배우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혹시 그 옛날에는 그 지금 뭐 이렇게 로컬 아젠다 21 나오면 삶의 지표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혹시 그 장애인들의 삶의 지표와 관련한 이게 예를 들면 고양시라는 그 공간 안에서 자치단체 영역 안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어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고 그런 지표 뭐 국내든 국외든 간에 그런 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반영해내는 어떤 그런 그리고 평가하는 이런 그 지자체나 뭐 이런 제도적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의 삶의 지표는 이제 기초 단위로 있는 건 아니고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학력, 장애인들의 경제 수준, 건강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그 체크가 돼서 또 예산의 부분도 있어서 경기도가 전국의 장애인 예산에 얼마를 쓰고 있다. 뭐 전라도는 얼마를 쓰고 있다. 근데 경기도는 1인당 장애인 예산이 뭐 얼마에서 꼴찌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는 있지만 세세하게 삶이 어떤지를 보는 거. 그건 물론 그 지역별로 이제 박사 과정이나 이런 분들의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는 별도로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세세한 삶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잘 봐라. 너희들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인구가 이만큼이고 예산도 이만큼인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장애인 관련해서 너무 적다. 예산을 확대해라라고 요구를 이제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요구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뭐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저는 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정치에게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낼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집행부에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하니까 좀 더 끌어올리자 뭐 이런 걸 얼마큼 노력했다. 물론 그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기사화 된다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제가 네,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 일단 고양시 자체도 그런 그 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 자체 지표가 개발이 되어 있거나 활용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겠네요. 이게 뭐 큰 범주 내에서의 뭐 중앙정부 차원이나 경기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이렇게 그 조사하는 거 이외에는 그렇죠. 경기도 아니 고양시 자체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장애인위원회에서 한번 한 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탈사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그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온 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분별로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확인을 못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 혹시 예, 연재 선생님. 혹시 선진국에서 네. 그 어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그런 것들을 혹시 뭐 연구하시거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정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외국 사례를 많이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딱히 공부한 부분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 우리 연전 선생님 질문 한번 이렇게 그거는 오늘 포럼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김정아 선생님 뭐 이렇게 질문의 그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건데 한번 그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거를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예, 또 바로 예, 연재 선생님. 지금 그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떤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 그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 그 적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동권이든 편의시설이든 그 다음에 기본적 유니버셜 정책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 내서 싸울 일이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꼭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그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 국가 책임제 부분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돼서 일명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곳, 뭐 유럽 이런 곳들이 현재는 이제 보통 지체장애인이나 유형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직업을 다 갖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발달장애 분들이시거든요. 거기도 발달장애 분들도 이제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발달장애 분들에 대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업까지는 아니고 보호 정도? 네. 그러니까 학령기 때는 그나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좀 난데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주간보호센터는 제가 여기 활동하면서 한 군데가 늘었어요. 고양시에. 음.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한 해 정도 졸업하신 분들이 100명 가까이 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 분들의 그 지원은 전체 우리 고영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이재명 후보도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약화하신 거죠. 네,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중에 페이퍼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탈시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시설 이렇게 방문하시고 나서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사실은 탈시설을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런 지원 방안이나 지원책이 이렇게 부재하거나 부실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탈시설을 위한 예를 들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탈시설을 위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러니까 탈시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지자체 차원과 중앙정부 차원에 좀 나눠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다녀오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갔다 오시면 봉사하러 많이 가실 건데 봉사하러 가실 때랑 또 직접 그냥 봉사가 아닌 그 거주인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실 건데 사실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은 거기 안에서 평생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한 방에 보통 이제 2~3명 이 정도 적게 많게는 5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개인 공간이 없어요. 성인인데.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마다 사람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냥 다 고만고만한 분들과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인권 침해도 심하기 때문에 탈시설 이제 운동이 벌어진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950년대부터 이제 탈시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당사자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시설 운동은 자립생활 운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탈시설 관련돼서는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난 너무 집에 아이를 데리고 있기 힘들다. 우리 아이 데리기 힘든데 왜 거주시설을 없애려고 하냐.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시설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을 모두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탈시설에 변화를 주자는 거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탈시설보다 더 과격한 운동이 이제 반시설화 운동이거든요. 탈시설화 운동은 이제 그렇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탈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려고 하면 우선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인맥이 있어야겠죠. 먹고 집에서 샀는데 집에 이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해야 되는 뭔가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 부분의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립생활 정착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을 해서 그
지역사회 산다고 하시면 1,500만 원, 그 작년에 약간 올라서 1,50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보증금 없고 뭐 집에 필요한 기구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간 단계인 체험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홈도 고양시에는 지금 현재 8군데가 있고요. 그 연구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민임대 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1,500 정도 되니까 시설에 계셨던 분들이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시주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연구임대라고 하더라도 탈수를 하신 분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죠. 이거는 연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광역 차원에서 그 공사 쪽에서 같이 국가 차원에서 같이 연계가 돼서 탈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탈시설 지원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지원법이 현재 그 최혜영 당사자 의원이 그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중앙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 주거 지원이나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에 계신 분이 조용히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알지도 못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난 수급자를 하겠다는, 수급자를 신청해야 이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를 하시면 그 지역사회와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설에서도 이분이 지역에 나오려고 하니까 센터에 전화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저희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그 탈수를 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나가 잘 살 수 있어요,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설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분은 그냥 그 집에 이제 고립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촘촘하게 지원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관 따로, 복지관 프로그램 따로, 주민센터에서는 뭐 반찬 지원 따로, 그러니까 이분을 위한 지원책이 따로 해서 뭐 중복될 수도 있고 어디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탈시설 지원법 안에 그분을 지원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별 지원이 이제 지금도 자립생활센터들마다 개별 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센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지역사회 모든 그 지원 서비스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연결망을 만드는 거죠. 탈시설 지원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행정부,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 뭐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곳과 다 연계가 돼서 이분한테는 상식적으로 누가 A라는 분이 탈신을 하셨고 이분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분을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원 네트워크 회의 체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대부분 이분들은 수급자예요. 그래서 생계라고 하는 게, 소득이라고 하는 게 수급비 정도로 생활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증이셔서 고령이시고 중증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긴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하는 게 수급비를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충분히 지자체에서 고민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시설 하신 분에 대해서 이게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이렇게 지지망을 만들 수 있는 갖춰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탈시설 지원법, 이게 아직은 입법이 안 돼 있는 거죠? 입법 제한만 되어 있고.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고양시가 이제 그 용인이나 창원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특례시가 됐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런 특례시가 된 비슷한 100만 정도의 규모의 그 도시에 비해 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 관련한 그 예산 규모나 또는 이렇게 그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고양시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수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특례 그 100만 도시의 그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예산 그 장애인 관련한 예산 규모나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해 좀 약간 비교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뭐 좀 긍정성이나 부정성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로 가장 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산 규모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 그다음에 성남 이렇게 그 예산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걸 다 기억하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규모에서는 저희가 수원에 밀렸고요. 용인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그 예산입니다. n분의 1로 해서 그러니까 총량을 따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을 보면은 그게 고양시가 2015년 전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전 시장의 마인드가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 고양시랑 2박 3일 점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개의 약속을 얻어냈고요. 그 약속을 전 시장이 이제 지켜가는 과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취중증 장애인한테 24시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24시간 지원이 됐던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고양시는 참 장애인들 살만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2015년 12월부터 박근혜가 복지 서비스 중복은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확 받은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전 시장이 받아서 활동 지원 신규는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국고 시간이 있고 정부가 주는 시간이 있고 지자체가 주는 시간이 있고 도가 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랑 도만 지원이 되고 24시간을 받으려면 그 고양시에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015년 12월부터 신규 활동 지원 이용자는 24시간 최중증은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모든 장애인이 24시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등급이 1등급이면서 440점 이상인 최중증 뭐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거의 누워 계시거나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1등급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24시간 필요하신 분들만 받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2015년 12월 이후부터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고양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산 규모에서 밀리고 있고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이 많다 보니까 발달장애 분들은 부모님들은 여기가 고양시가 좋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어디죠? 경진학교 발달장애인 특수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학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주시설도 있다 보니까 발달장애 분들은 그나마 고양시가 낫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전체를 놓고 보면 고양시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도 성남, 수원에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 좀 약간 이렇게 그 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이게 비교 평가가 된다든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민간 차원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차원이든 뭐 의회 차원이든 뭐 이렇게 좀 자료가 생산이 좀 되나요? 네, 저희가 예산 음,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 혹시 그 다른 분들 좀 질문 있으시면 예, 그 연지아 선생님. 방금 전에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진학교나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뭐 특수학교 같은 거 이제 만들려고 뭐 지역 주민들과 그 학부모들 간의 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그랬었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물론 그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좋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 약간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지 우리도 장애인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문제도 더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럼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도 되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그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문제를 접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장애인의 어떤 정치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될 것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장애인만으로는 어떤 뭐 정치적인 활동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윤재현 선생님이 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활동 지원 선생님들 오셨을 때 어머 장애인 처음 봐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휠체어 타시고 뭐 전동 휠체어 타고 이런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밖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못 다녔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만들어주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다가 그 쌩까나고 전문 용어를 썼다가 남편한테 혼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된다. 그거 반인권적인 용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그러니까 자주 접하다 보면 그냥 장애인이 그냥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얘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사실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교육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정말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통합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분들만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가 필요한 건데, 이제 특수학교에 가보면, 그러니까 많은 특수학교가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거기가 적응이 좀 어려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특성에 따라서는 특수학급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특수학급에 보내는 거고, 대다수는 이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비장애인들 학생들과 같이 자라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 그래서 뭐 장애 문제가 사실 내 문제가 아닌 것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인구의 등록장애인이 보통 5% 정도 보고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하면 한 10% 정도 보는데, 지금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장애인을 낙인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애를 등급을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별로 이제 내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별로 등급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발달장애를 사실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특수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아들이 너무 차별받고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수학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은 방법이다라고 보진 않지만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동의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든 부분에 다 통합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기가 몸에 장애가 있는 부분을 타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이니까 그냥 목욕탕 다 똑같이 이용해.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운동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고민이 좀 돼야 되겠죠. 이게 통합이 좋은 건지 분리가 좋은 건지. 그건 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재현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연관해서 이제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고양시에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관련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거나 좀 의견을 어쨌든 간에 이게 정책 수립 과정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좀 뭐 의견 수렴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뭐 없으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 공식적인 거는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형식적이긴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들의 그 교통약자를 위한 그 어떤 거를 이만큼 했고 그거에 대한 그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거중에 당사자 단체장도 들어가 있고 운수회사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쨌든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다 보니까 실효성에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고 장애인위원회도 있어서 여기는 이제 복지관 관장들, 교수들,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하고 그거를 그 실행 정책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위원회는 저는 활동을 안 해봐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 나온 거, 결과 보고서, 연구 보고서 이런 것만 좀 받아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정도. 예. 탈시설 관련돼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탈시설 탈시설 지원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활동을 한 2회 정도 회의는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취지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탈시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줌 회의가 기본 이제 한 90분 정도, 그래서 이제 8시 반 정도에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대화 모임에 좀 이렇게 그 참여를 그 찬스를 못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안에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10분 중에 한 1분 정도는 이제 안민 선생님 마무리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진행하고 그러면 한 7,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좀 안미 선생님도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지가 않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리해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고양 지역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안으로 이렇게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가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활동 지원 서비스의 연령 제한이 65세예요. 만 65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일이 이제 생일이 지난다라고 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만약에 제가 300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장기 요양을 넘어가서 하루에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애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심해지지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장애 활동 지원을 받았던 시간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분은 그러면 4시간이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상적인 생활에 지원되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장 시급하다라. 그러니까 서비스 연령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고양시에서도 그게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지원이 못 받는 거, 이사를 24시간, 사실 지금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장 좋은 게 서울인데 서울로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만만치 않고 연구임대 들어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장 큰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다른 분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꼭 30분까지 안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향 지역 좀 약간 제가 이제 질문이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좀 피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고향 지역의 고향시와 타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었는데요. 그 발표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당사자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그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시나 시의회나 이런 그 정치 과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릴 때 사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그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되는지라고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장애인 이동권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별교통수단이 8대가 마련되고, 이제 전 시장과의 그 약속,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특별교통수단의 200%, 그러니까 법적 대수 200%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종 전 시장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잘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의원님 그걸 가지고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잘하고 있고, 또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장 이런 문제가 있대. 특별교통수단에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것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현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오히려 특별교통수단은 200%이지만
운행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원이 부족하다든가, 차가 노후화돼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뭐 위험하게 그게 운행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있고 없고, 뭐 물론 그분의 얼만큼의 영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차이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예, 말씀하시면서 들으니까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의원들이 전부 다 국힘당 의원 쪽이었고 민주당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국힘당 의원이 비례로 한 명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장애인 당사자는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민주당 의원의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은 장애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지역구로 장애를 뭐랄까. 그러니까 비례에서의 장애인은 그게 이제 비례의 성격에 맞게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지역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되는 게 없습니다. 공천에서는 우선순위, 가점제가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예.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비례가 아니었을 뿐이죠. 이제 그 정치적 장애인 인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당들 내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연지원 선생님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 비례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우선해서 정치적인 포지션 세팅을 이렇게 소수자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국힘당은 비례로 일단은 5대 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안미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없었다, 비례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다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시의원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80분 정도 이렇게 안미선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미 선생님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못 하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 제, 제, 예예 네. 이바다 선생님. 하여튼 오늘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안미선 선생님을 만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랄지 또 어떤 같이 좀 연대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이제 키워왔던 거고요. 오늘 또 이런 이 자리가 그런 더 강화되는 자리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안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 단체랄지 이 활동이랄지 이런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활동이나 특히 정치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지 세력 기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안민 선생님하고 같은 뜻을 갖거나 또는 방향을 같이 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또 그들과 있다면 그러니까 뭐랄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양시에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저 생각에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가장 모티가 되는 단체는 제가 활동했던 경기장애인 포럼이고요. 물론 그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부모 단체들, 주로 이제 제가 만나는 단체들이 이제 부모 단체들입니다. 부모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이 같이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랑 제가 그 좀 뭐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봤던 단체들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서 이제 찾아뵙고 예,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기반 그분들이 뭐 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을지 뭐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현장에서의 활동에 힘을 갖고 좀 더 이렇게 그 제도적인 정책 과정, 결정 과정에 좀 더 이렇게 당사자로서 참여의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제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좀 이런 그 장애인 관련한 정책이 그 뭐 좀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당사자 운동 뭐 이래서 이제 당사자 아니면 뭐 잘 모르 뭐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이런 식의 좀 뭐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고양시라는 지역사회가 모든 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또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들 다 공이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 문제도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라는 구분하는 것이 처리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의 풍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고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당사자들이 주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미선 선생님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말씀하시느라고 목이 아프실 텐데 마무리 발언 인사 겸 해서 해주시고 저희 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희 총장님이 마무리 발언 다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100m를 다니면서 길을 다닐 때 100m마다 장애인 한 명씩 만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밖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일정 정도 그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지원책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밖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뭐 운동을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고, 네. 하지만 지금도, 네, 그런 환경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꿈꾸는 것이 활동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자주 만나게 되면 그 불편함도 그냥 없어지겠죠. 불편함을 갖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은 무언가를 접하실 때 불편함은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내가 느끼는구나 생각하시면 내가 장애를 아직 많이 못 만났구나, 앞으로 더 많이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안미선 선생님 자료는 저희들 줌톡에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희 고양이MC 블로그하고 아카이브에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에 공유 영상과 오늘 영상과 함께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좀 오늘 영상과 자료를 좀 잘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그 민평화 고향넷은 아직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고향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향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좀 배움의 공간으로 좀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작을 지난해 연말부터 원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기대만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들이 구체적이거나 조금 더 이렇게 실천적이거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매월 같이 공부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참여자도 그렇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성 있는 토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월 달에도 그 또 좀 같이 물레 포럼 일정을 좀 잡아서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해서 오늘 이번보다는 1월보다는 좀 더 그 보다 한 부분이라도 좀 더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그 2022년도 1월 달에 시작했던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민평화 고향넷에서 보면 7번째 7이 좀 좋은 숫자죠.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7은 행운의 숫자라고 하니까 제 7차 원래 프로그램을 해주셨던 우리 안미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원래 프로그램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이윤희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